소설 신인간혁명 4권 제3장 청엽. 청엽에는 청년의 찬란한 빛이 있다. 활짝 깬 하늘 아래 넘치는 빛을 받으며 그들은 희망의 선율을 자유롭게 연주한다. 싱싱한 잎줄기에는 젊은 생명의 고동이 맥동하고 내일을 향해 왕성하게 양분을 빨아올린다. 그리고 비바람을 견디며 실록에서 심록으로 스스로를 깊게 해간다. 청엽이 무성한 청년의 숲을 만들어간다. 여기에 야마모토 신이치의 광선유포에 대한 대구상이 있었다. 중국의 관자에도 일생의 계획은 사람을 육성하는 것보다 더한 일은 없다고 되어 있다. 생애의 계획을 세우려면 인재를 육성하라는 의미이다. 세계를 향한 광선유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대는 30년 후, 40년 후가 될 것이 틀림없다. 그때 사회의 지도자로 되어가는 것은 현재의 청년들을 제1진으로 하는 젊은 세대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청년들을 육성해두지 않으면 반석 같은 미래의 건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신이치는 통감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5월 3일의 본부총회가 끝난 후 아키즈키 에이스케 청년부장을 비롯하여 운영에 임했던 남녀 청년부 간부들과 간담했다. 그 자리에서 신이치는 제안했다. 이제 제2막이 열렸다. 청년이 크게 비약하는 마디로 하기 위해 오늘을 출발점으로 하여 올해를 청년의 해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좋습니다. 다니다 쇼이치 남자부장이 힘차게 대답했다. 신이치는 이야기했다. 어떠한 단체라도 청년에게 기세가 있고 또 청년이 유감없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영원히 정체에 빠지는 일은 없다. 학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광포의 영원한 길을 열어가는 것은 청년부이다. 따라서 나는 모든 청년들을 지금보다 더 한층 본격적으로 육성해가고자 한다. 청년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광선유포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회장 취임 2년째의 나의 테마이다. 그것을 위해 각 방면의 남자부 총회도 여자부 총회에도 전부 참석할 생각이다. 진검승부의 자세로 여러분을 육성해가고자 한다. 이 1961년 7월은 남녀 청년부 결성 10주년에 해당하며 5월부터 7월 초순에 걸쳐 각 방면마다 남녀별 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남자부에게 있어 그것은 가을에 실시될 정예 10만 결집에 대한 사실상의 개막이기도 했다. 그 이유는 남자부는 이미 부원 25만 명을 갖추고 있어 10만 명의 모임으로는 대표의 참가로만 끝나고 만다. 그래서 10만의 모임은 수도권 남자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되 각 방면의 총회도 같은 의의를 담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이치의 말에 점점 힘이 들어갔다. 도다 선생님 시절 청년부는 학회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항상 학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되었다. 도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75만 세대는 누가 하지 않더라도 청년부의 손으로 성취하겠다는 기계가 있었다. 그리고 각 지부나 지구에 있어서도 청년부가 포교의 선두에 서왔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대처해온 것도 청년부였다. 일체를 청년부의 손으로 짊어져 왔다. 그러므로 도다 선생님도 청년부는 나의 직계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장에 최대의 기대를 보내셨던 것이다. 그러나 학회가 커지고 조직이 정비되면서 청년부가 장년부나 부인부의 그늘에 가려 충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금할 수 없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청년부가 자신들끼리만 작게 뭉쳐져가는 경향으로 흐르는 것을 나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학회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자각이 없으면 청년부는 언제까지나 후계자로서 성장할 수 없다. 지금 예전의 청년부가
학회 순회가 되어 종횡무진으로 힘을 발휘하여 싸우고 있지만 모두가 청년부 시절부터 학회 전체를 책임진다는 결의로 나와 함께 필사적으로 일해왔다. 그 자각과 행동이 있었기에 지금 학회 순회로서 훌륭하게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신이치가 실감한 것이었다. 신이치는 부원이었을 때부터 광선유포에 대한 도다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학회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 했다. 그 자각은 반장 시절에도 청년부 실장 시절에도 항상 변하지 않았다. 물론 위치나 역직에 따라 책임 분야나 역할은 달랐다. 그러나 내면의 자각에 있어서는 도다의 제자로서 스승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여 학회의 일체를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도다의 훈도를 살릴 수 있었고 커다란 성장도 있었던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일념이야말로 성장의 종자라 할 것이다. 종자만 있다면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해주면 마침내 싹이 트고 대수로 성장해 간다. 그러나 종자가 없다면 아무리 손을 쓴다 해도 싹은 나오지 않는다. 신이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흉중에 전 학회를 짊어지고 일어설 사명의 자각이라는 성장의 종자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규슈에서 선두로 청년부 방면총회의 막을 열었다. 5월 7일 후쿠오카 스포츠센터에서 오전 10시에 먼저 1만 1천 명의 여자부가 참가한 규슈 총회가 개최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젊은 여성들을 위하여 알기 쉬운 비유를 들며 불법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다.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교통을 위해 그리고 인명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빨간 신호일 때 멈추고 파란 신호일 때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워 그것을 지킴으로써 안전하게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한다거나 혹은 애써 배웠다고 해도 법규를 무시한 채 보행자가 빨간 신호에 길을 건넌다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자동차에 치이는 등의 사고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외에도 나라에서 정한 법률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고 절도나 사기 행각을 벌인다면 처벌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물론이고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또한 사람이 정한 법률은 아니지만 자연계에도 자연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계절의 변화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법칙을 알고 잘 활용하여 벼농사 등에서도 모내기 시기를 정하고 가을에는 수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가을에 모내기를 한다면 수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우주를 가로지르는 생명의 근본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며 그 근원의 힘은 바로 남묘호랭개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연계의 법칙도 공부하여 거기에서 과학의 진보도 이룩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대우주의 근본 법칙, 생명의 인과 이법은 모릅니다. 진실한 행복을 창조해가기 위해서는 그 근본 법칙을 알고 그것에 입각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불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들의 광선유포입니다.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신이치는 마지막에 신심으로 자기 자신을 인간혁명하고 행복 경애를 구축함과 동시에 일본과 세계 민중을 구해가는 그날까지 전진의 발걸음을 옮겨가자고 호소하며 이야기를 끝맺었다. 오후부터는 같은 곳에서 남자부 총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다. 여자부 총회가 끝나고 남자부가 입장하기 시작하자 장내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가득 찼고 장회까지 멤버들이 가득했다. 오후 2시 남자부 규슈 총회가 개회되었다. 규슈 제1부장인 가와나카 히로노리가 인사하기 위해 연단에 섰다. 오늘 여기에 규슈의 남자부 23,800명 중 17,000명이 결집했습니다.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환호성과
박수가 울려 퍼졌다. 실로 전 규슈의 남자부 가운데 7할 이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훌륭한 대결집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규슈의 남자부 간부 전원이 하나가 되어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극히 세심한 개인 지도를 거듭해온 결과였다. 가와나카는 그 중액을 이루는 한 사람이었다. 가와나카는 구마모토 현의 아마쿠사 출신이다. 1948년에 19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현의 도바타로 나왔다. 유리공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정시제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다. 이윽고 도장점 영업으로 직장을 옮기고 야간대학에 진학했다. 입회는 1955년의 일이었다. 신심을 시작한 가와나카는 광선유포라는 이상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다. 그리고 일과 학업 또 학회 활동에 철저하게 도전했다. 인생이란 투쟁이다 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하여 불타는 구도심으로 모든 것에 몸으로 부딪혀 나갔다. 한번 이렇다고 정한 것은 물러서지 않고 일직선으로 돌진했다. 그는 표리부동하지 않았으며 명랑하고 시원스런 기질을 지닌 청년이었다. 영업에 임해서도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는 등 눈부신 실적을 올려 직장에서 제1인자가 되었다. 또 학회 활동에 투지를 불태워 없는 시간을 할애하여 포교와 벗의 격려에 분주했다. 조직에서도 가와나카에 대한 신뢰는 두터웠고 남자부 반장과 지구 반장을 겸임한 적도 있었다. 당시 한 개 반의 절복은 평균 월 5에서 6세대였지만 가와나카의 반에서는 50세대, 60세대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올려갔다. 더욱이 지부 남자부의 책임자가 된 가와나카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한 그해 8월 남자부의 손으로 514세대의 절복을 성취했던 것이다. 이것은 지부의 전체 절복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자부 역사에 금자탑을 세운 쾌거였다. 가와나카는 신이치가 규슈에 올 때면 언제나 누구보다도 먼저 마중 나와 주었다. 어느 날 회장이 된 신이치에게 가와나카는 말했다. 인간은 자신을 향상시키려면 인생의 스승이 필요합니다. 저는 야마모토 선생님의 제자로서 생애 끝까지 싸워갈 결의입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다 선생님과 야마모토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제자의 본연의 자세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너무나 심오하여 저로서는 그 깊은 곳까지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저는 항상 야마모토 선생님 곁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야마모토 선생님의 모습에서 스승의 구상을 실현해가는 것이 제자라는 것은 저로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야마모토 선생님이 밝히신 광선유포의 목표는 전부 성취하고 달성해가고자 합니다. 그 승리의 결과로서 선생님께 보답해갈 결심입니다. 실제로 가와나카는 반드시 승리의 보고를 가지고 신이치의 스라로 찾아왔다. 또 회합 때마다 신이치는 자주 여러분 오늘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 천천히 쉬세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가와나카는 부원은 쉬게 하더라도 자신은 쉬려고 하지 않았다. 가와나카의 행동은 스승으로 받드는 신이치를 기준으로 하여 신이치와 똑같은 위치에 서서 일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자신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스승과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닌 스승과 같은 방향을 보며 스승과 함께 살아가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제자로서 그의 철학이었다. 이 규슈 남자부 총회의 대결집을 이룬 원동력이 되었던 것도 가와나카였다. 가와나카는 방면 총회를 앞두고 동지들에게 호소했다. 이번 청년부 방면 총회의 선구를 끊는 것은 우리 규슈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들이 전국의 승패를 가늠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먼저 규슈가 승리하면 다른 방면도 규슈의 질소냐 하며
전력으로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규슈 남아의 열과 힘을 전국의 청년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정 방문을 하고 신심 지도를 해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모든 남자 부원들을 야마모토 선생님의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조직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와나카는 자신의 심정을 모두에게 솔직히 이야기했다.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동생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신심은 물론 일이나 식사에 대한 것까지 걱정하며 매일 찾아가 격려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 동생이 근행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대화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각 조직을 들여다보면 근행도 하지 않는 멤버가 꽤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 지도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불법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여 신심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는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 선생님의 소중한 동생이라는 생각으로 끈기 있게 대화에서 전 규슈 남자부원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일기당천의 인재로 육성시켜 이 총에 결집시키고자 합니다. 가와나카의 호소는 동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모두 새로운 각오로 개인 지도에 몰입해갔다. 가와나카도 오토바이를 몰고 동지들의 집을 한 집 한 집 돌았다. 그리고 귀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지가 총회에 참가하도록 기원하며 창제를 거듭해갔다. 가와나카는 문자 그대로 지가 단면에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런 가와나카의 결의와 실천이 전 규슈로 불길을 퍼지게 하여 불의 나라 규슈는 대승리를 이루고 그것은 다시 전국으로 타오르며 번져갔던 것이다. 용기는 파동한다. 생명력도 전파되어 간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 규슈 남자부 총회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 소련이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을 해냈습니다만 그 우주비행사인 가가린 소령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입니다. 우리들은 가가린 소령처럼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것도 아니고 각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 사람을 구하고자 밤낮으로 홍교에 힘쓰는 광선유포를 향한 우리들의 활동은 가가린 소령의 장거보다 나을지언정 절대로 뒤지지 않는 대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1개월 전인 4월 12일 유리 가가린 소령을 태운 보스토크 1호는 1시간 48분을 걸쳐 지구를 일주. 이것이 인류 유사 이래 최초의 우주여행이 되었던 것이다. 비행을 마치고 가가린 소령이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고 한 말은 매우 유명한데 당시 그는 27세의 청년이었다. 지금 야마모토 신이치의 스라에 모인 청년들은 대다수가 가난한 무명의 젊은이이다. 흔히 말하는 엘리트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민중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불행에 괴로워하는 벗을 구하겠다는 한결같은 정열이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최대 요건이라고 해도 좋다. 청년들을 다음 세대의 리더로 육성시키는 것이 신이치의 염원이었다. 이어서 신이치는 인생에 있어 대성하는 길은 결코 저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지금 자기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있다고 말하고 각자가 하고 있는 일에서 또 각자의 세계에서 제1인자 대승리자가 되어줄 것을 호소하며 이날의 지도로 했다. 규슈 청년부 총회를 마친 신이치는 후쿠오카에서 항공편으로 오사카로 간 후 9일에는 교토의 마이즈루로 향했다. 이날 학회가 건립기진한 짓도사의 낙경 이불식과 마이즈루 지부의 결성대회가 거행되었다.
시니치의 마이즈루 방문은 세 번째이다. 그가 처음으로 마이즈루에 온 것은 1958년 1월이었다. 당시 요양 중이었던 도다 조세이의 대리인으로서 마이즈루의 땅을 처음 밟은 시니치는 지도회를 비롯하여 동지의 격려에 전력을 다했다. 두 번째 방문은 그해 6월이었다. 도다가 서거한 지 2개월 후의 일이었다. 교토까지 온 시니치는 시간을 할애하여 급거 마이즈루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은사의 서거로 슬픔에 잠긴 동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때는 불과 4시간 정도의 마이즈루 체제였지만 시니치는 지구 거점이었던 지구부장의 집에서 질문회를 실시하고 멤버의 지도와 격려에 임했다. 마이즈루는 전쟁 중에 번창하던 군항으로 군대를 대륙으로 내보내던 항구이기도 했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대륙에서 귀환하는 항구로 지정되어 약 66만 명이 이 항구로 돌아왔다. 3년 만에 마이즈루의 땅을 방문한 시니치를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5월의 하늘과 동지들의 웃는 얼굴이 맞이해주고 있었다. 시니치는 우선 오후 1시부터 실시된 지도사의 낙경 이불식에 참석했다.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선 시니치는 전쟁 중 마이즈루가 군항이었다는 점에서 군부 정부와 싸워왔던 창가학회의 역사를 언급하고 학회야말로 진실한 평화를 창조해가는 종교단체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마이즈루를 통해 병사들이 전쟁터로 나갔으나 앞으로는 불법을 수지한 여러분 모두가 부처의 심부름꾼, 평화의 사자로서 세계로 웅비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하며 이야기를 끝맺었다. 지도사의 낙경 이불식이 끝나자 시니치는 와이셔츠 차림으로 정원으로 나왔다. 그리고 임원인 청년들을 보고 손짓했다. 2에서 30명의 청년들이 시니치의 주위를 에워쌌다. 시니치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청년들과 만나 대화해 가자고 결의하고 있었다. 시니치는 청년들에게 물었다. 모두들 공부는 하고 있겠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선을 떨구는 사람도 있었다. 어쨌든 공부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권이나 2권의 책은 읽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훌륭하게 된 사람은 비록 학교는 나오지 못했어도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고하고 진지하게 배우며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특히 교학이 중요합니다. 교학은 인생과 삶의 궤도를 만듭니다. 교학 연찬이 없으면 무엇을 위한 신심인지 모르게 되고 감정이나 이해에 좌우되어 책략으로 움직이게 되고 맙니다. 자, 질문할 것은 없습니까? 그러자 한 남자 부원이 질문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엿보였다. 선생님, 저는 현재 일이 바빠서 학회 활동에 생각만큼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일과 학회 활동을 어떻게 양립시켜가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일찍이 시니치 자신이 끊임없이 고뇌해온 문제이기도 했다. 시니치는 즉시 대답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반드시 모든 것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정하고 일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란 엄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칫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고민하기도 전에 이젠 끝장이다라는 생각에 빠져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말하자면 싸우지도 않고 마음으로 패배를 선언하고 맙니다. 실은 거기에 바로 모든 패인이 있습니다. 나는 일도 학회 활동도 끝까지 해내겠다고 정하고 시간을 마련해 어쨌든 진지하게 기원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력과 지혜를 짜내 궁리해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일의 내용이나 상황, 처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간부인데도 회사에 출장이 많아 멤버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장지에서 편지로 자주 격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평일에는 심야까지 잔업을 하지만
일요일에는 쉴 수 있다면 일요일에 일주일분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질문한 청년의 눈은 점점 빛을 더해갔다. 시인치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또 자기가 조직의 중심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없을 때 자기 대신 활동의 지휘를 할 수 있는 후배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모두의 의견으로 결정하여 세운 목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달성하고 결과를 내겠다는 결의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활동할 수 없다고 해서 조직을 정체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것은 청년부나 또는 장년부나 훌륭한 싸움을 하고 있는 조직의 리더는 오히려 일이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필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위 사람들도 진지해지고 분발하는 것입니다. 시니치는 이 문제가 중요한 테마인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말해두려고 생각했다. 또 일과 활동의 양립이라 해도 때라는 문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생이라면 시험 전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며 일에도 승부를 걸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단 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양립이라 해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짧은 안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긴 안목으로 보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청년 시절의 일도 학회 활동도 모두 끝까지 해냈다고 하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기반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도다 선생님도 자주 신심은 1인분, 일은 3인분으로 해가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루는 24시간밖에 없고 몸도 하나밖에 없는데 일도 열심히,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라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시니치가 이렇게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는 청년도 있었다. 그는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만약 그것을 모순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모순이 되고 맙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요청되는 것도 생각해보면 상반되는 것뿐입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 좋은 제품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 만들라는 요구도 합니다. 속담 등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사는 굶어도 배부른 채 한다 라고 있는가 하면 배가 고파서는 쌓을 수가 없다라고도 합니다. 또 사람을 보면 도둑이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 가는 곳마다 살 곳은 있다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야마모토 시니치의 이야기에 하나하나 수긍하면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메모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서에서도 언뜻 보기에 상반되는 듯한 지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편지에서는 단 한 번의 제목으로도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제목을 불러도 방법이 있으면 전혀 공덕은 없다는 의미의 지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또 어느 편지에서는 120살까지 살아서 이름을 더럽히고 죽느니 하루를 살아도 이름을 떨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젊어서 일찍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양면성이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인간적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반된 과제를 안고 그 긴장감 속에서 균형을 잡으며 자신을 연마하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라면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을 내팽개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일, 공부, 그리고 학회활동으로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고하고 그것을 끝까지 해가는 곳에 진정한 수행이, 단련이 있습니다. 또 그 노고가 여러분에게 있어 평생의 재산이 됩니다. 괴롭다, 힘들다고 생각되면 짬을 내어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원하면 도전의 힘이 솟아나오고 반드시 사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유자재로
광선유포를 위해 면류할 수 있는 경애가 되어갑니다. 모두가 노고하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득입니다. 그것이 전부 인생의 재산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많이 노고하고 그 노고를 즐겨갑시다. 청년들의 얼굴에 상쾌한 미소가 떠올랐다. 청년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는 있다. 그러나 인생과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생명을 연마하는 교육기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교육의 기본이 필요하다. 신이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을 망각한 일본의 고학력화가 초래하는 편파성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학회라고 하는 교사 없는 민중대학에서 인간 교육을, 인격 교육을 실행하려고 했다. 그렇게 연마, 단련된 청년들이 각지에서, 각계에서 사회를 지탱해가는 속에 한 나라의 또 세계의 진정한 번영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과 대화한 후 야마모토 신이치는 마이즈루 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하였고 다시 지구간부 지도회에 임했다. 다음날 그는 지부장인 다가와 효조와 함께 차로 시내를 한 바퀴 돌았다. 다가와는 운송업을 하는 장년부로 아내 케이코는 지부 부인부장이었다. 신이치는 다가와의 안내에 귀를 기울이면서 차창으로 보이는 경치를 바라보았다. 실록의 산으로 둘러싸인 잔잔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신이치는 마이즈루만이 잘 보이는 장소에서 내리자 다가와에게 말했다. 마이즈루는 천연의 항구로군요. 훌륭한 항구입니다. 이 마이즈루를 일본에서 제일 가는 광선유포의 항구로 만듭시다. 다가와 씨, 교토에 지부가 있는데 왜 마이즈루에도 지부를 만들었는지 알겠습니까? 다가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것은 서로 좋은 라이벌이 되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촉발하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즈루가 일어서면 그것이 자극이 되어 교토도 분발합니다. 그러면 효고도 오사카도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간사이가 힘을 내면 도쿄도 일어서고 그것이 전국으로 파급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마이즈루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전 창가계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신이치의 이야기를 듣고 다가와는 자신의 세계가 열려가는 듯 했다. 그렇구나. 나의 활동 무대는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일개 항구 마을이긴 하지만 그것은 전국으로 이어지는 성구의 항구였다. 다가와는 자신의 흉중에서 투지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마이즈루에서 지도를 위해 나라로 향하여 이날은 나라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11일에는 고베의 오지체육관에서 거행된 고베, 효고 두 개 지부 합동 결성대회에 참석했다. 신이치는 이 고베에서 기록 영화의 제작을 발표하자고 생각했다. 학회가 걸어온 광포의 발자취는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영원 불멸의 황금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회합이라도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멤버는 200만 세대에 이르는 회원에서 보면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광선유포의 파동은 세계로 넓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은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신이치는 모든 동지들이 그 학회의 약동을 실감하고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이미 청년부 실장 시절부터 생각해왔다. 그리고 학회의 큰 행사나 활동 모습을 영화로 담아 모두가 감상할 수 있게 하고자 착실하게 계획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학회의 주요 행사는 1956년 9월의 청년부 체육대회 이래 신이치의 제안으로 16mm나 8mm 영화 필름으로 수록해왔다. 이것으로 도다 조세이의 원수폭 금지 선언이나 대강당 낙경 기념식전, 또 인도의 붓다가야에서 동양 광포의 비석 등을 매납하는 모습도 영화로 기록할 수 있었다. 영화의 힘은 참으로 크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만인이 일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우수한 영화는 사실을 비추어낼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숨겨진 진실을 또 사상 철학을 표현한다. 이 영화의 힘을 가장 빛낸 사람 중 하나가 저 희극왕 채플린이다. 그 중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0년에 공개된 채플린의 독재자는 유럽을 석권하고 있던 독재자 히틀러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풍자하며 그 본질을 예리하게 파헤쳤다. 당시 채플린이 있던 미국은 아직 참전하기 전이어서 공공연한 히틀러 비판을 꺼리는 분위기였으며 히틀러를 비판하면 거세게 비난받았다. 그러나 채플린은 오직 홀로 도전하여 독재자 히틀러의 허세와 거짓을 한 편의 영화로 훌륭하게 묘사했던 것이다. 21세기는 한편으로 영상의 시대라고 할 것이다. 시니치는 그 커다란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광선유포라는 학회의 대민중운동의 진실한 모습을 영상에 담기 위해 그의 봄, 이사회에서 기록 영화의 제작을 제안했다. 그 후 검토가 거듭되어 기록 영화 제작이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시니치가 그 이야기를 고베의 땅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옛부터 해외로 연결된 무역기지 역할을 해온 고베가 새로운 문화의 도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도쿄, 오사카, 교토, 나고야, 고베, 요코하마의 일본 6대 도시 중에서 이제까지 지부가 없었던 곳은 고베뿐이었다. 거기에 드디어 지부가 탄생한 만큼 시니치는 희망에 찬 발표를 하여 그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고베, 효고 두 개 지부 합동 결성 대회장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밖에는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다. 시니치는 단상에 서자 그 비구름을 몰아내듯 먼저 고베의 회관을 건설할 것을 발표하며 희망의 빛을 비추었다. 시니치는 터져나오는 박수가 그치기를 기다린 후 말을 이었다. 그런데 여러분은 홋카이도 본부는 어떤 건물일까? 또 홋카이도의 동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을까? 라고 궁금하실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은 오키나와의 동지는 어떤 사람들일까? 도호쿠나, 주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나아가 미국, 브라질, 동남아시아 등의 상황을 알고 싶은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회의 촬영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 그러한 각지의 모습을 16mm 필름 등에 담아 뉴스로 꾸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또다시 대환호성과 박수가 장내를 감쌌다. 효고의 여러분이 찬성해 주셨으므로 나는 자신감을 갖고 이것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록 영화의 완성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 후 시니치는 신심의 세계에 있어서는 불순한 이해타산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순수한 마음으로 광선유포의 활동에 매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구축하기를 희망하며 지도를 마쳤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12일 고베에서 도쿄로 돌아오자 다음날 13일에는 오키나와로 향했다. 14일에는 오키나와 총지부 결성대회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전년도 7월에 방문한 이후 아직 10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오키나와의 반석 같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시니치는 당분간 매년 오키나와를 방문하자고 생각했다. 시니치는 나하 공항에 도착하자 마중 나와준 동지들에게 말했다. 드디어 오키나와에도 봄이 왔군요. 오키나와의 이 10개월간에 걸친 비약적인 발전은 멤버들의 얼굴을 일변시켰다. 그 어느 누구의 얼굴에도 자신감과 기쁨이 넘치고 환하고 명랑한 미소의 꽃이 빛나고 있었다. 사람이 변하면 사회도 변한다. 사람이 빛나면 국토세간도 빛난다. 의정은 불이라고, 불법은 가르친다. 시니치는 지금 오키나와의 영광에 찬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다. 시니치의 이 오키나와 체제는 불과 1박 2일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는 지구관부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시간을 쪼개가며 동지들의 격려에 임했다. 또 총지부 결성대회에서는 오키나와에 회관을 건설할 것을 발표하고 그 낙경 입불식 때에 다시 오키나와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오키나와 광포의 봄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오키나와 총지부 결성 대회를 마친 후 총지부장인 다카미 후쿠야스가 시니치에게 말했다. 선생님, 드디어 내일부터 동남아시아 지도를 하러 갑니다. 이 동남아시아 지도는 시니치가 1월부터 2월까지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가 구상한 것으로 그 후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 계획이었다. 이것은 회장의 해외 방문을 제외하고는 간부를 해외로 파견하는 본부의 제1진이 된다. 시니치는 오키나와의 간부인 다카미 일행도 파견 멤버로서 갈 수 있도록 제안했었다. 그렇군요. 잘 부탁합니다. 오키나와는 아시아의 현관입니다. 앞으로도 오키나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동남아시아로 나가 멤버를 격려해가는 흐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키나와는 전쟁으로 가장 괴로웠던 지역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 오키나와에 평화의 낙토를 구축하면서 모두가 격려하러 가준다면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방문지는 타이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15일에 타이페이로 가서 다음날 저녁 모리카와 이사 일행과 합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도 타이완에 가서 동지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내 대신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 단단히 격려하고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고 생의 신심을 완수할 수 있도록 깊은 혼의 쐐기를 받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학회는 많은 동지가 세계 각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 세계의 동지들이 일본에 오기도 하는 광포의 대항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선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이번 동남아시아 방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카와 이사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무사고로 새로운 광선 유포의 흐름을 열어가 주십시오. 나도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다카미는 시니치의 이야기에 동남아시아 지도의 깊은 의의를 느끼고 분발했다. 다카미는 다음날 15일 오키나와를 출발하여 타이페이에서 모리카와 일행과 합류했다. 그리고 일행은 가오슝 등을 돌며 약 130세대의 동지를 격려, 타이페이의 3개 지구, 가오슝의 2개 지구를 결성했다. 또 그동안 대객전의 자재로 쓸 타이완의 노송나무를 구입하기 위한 조사도 했다. 이것은 도다 조세이가 남긴 대객전 건립에는 타이완의 노송나무도 사용해주기 바란다는 유언에 따른 것이었다. 모리카와 가즈마사와 다카미 후쿠야스 등 동남아시아에 파견된 멤버 일행은 타이완을 방문한 후 필리핀의 마닐라, 태국의 방콕, 그리고 홍콩을 방문하고 5월 25일 귀국하게 된다. 그동안 그들은 필리핀의 마닐라 지구, 태국의 방콕 지구를 결성, 또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의 멤버를 초청, 협의를 통해 각각의 나라의 지구를 결성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개척한 동양 광포의 길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민중의 행복과 평화에 대한 포진도 정비되어 갔다. 한편 오키나와에서 돌아온 시니치는 이사들과 함께 당면한 금후의 활동에 대해 검토를 거듭하며 새로운 전진을 위한 포석에 힘을 쏟았다. 첫 테마는 대객전 공양의 추진이었다. 협의해온 계획을 기와라 가스가 자세히 보고했다. 그것에 의하면 공양의 접수 기간은 7월 21일부터 4일간에 걸쳐 전국 각 지구별로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시니치는 그것을 듣고 질문했다. 접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네, 그것은 지구부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시니치의 눈이 빛났다. 이사인 당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전부 지구부장이나
지구담에게 맡기면 된다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지구부장, 지구담은 전력을 다해 동지들에게 공양의 의의를 알리고 격려하며 뛰어다녀야 합니다. 공양의 접수는 당연히 이사를 비롯한 지부 이상의 간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양을 지참해주는 분들을 정중히 맞이하여 나를 대신해서 인사드리고 최대로 격려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지 여러분들은 매일 바쁜 생활에 쫓기면서도 학회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며 광선유포에 진력해 주시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속에서 땀 흘려 일해 번 돈을 공양하기 위해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존귀한 일이 아닙니까? 그 동지들의 모습은 그 자체가 보살이며 부처의 행동입니다.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봉사해가는 것이 간부이며 거기에 공덕도 있고 복운도 생기는 것입니다. 간부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하면 모두가 힘을 낼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기뻐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발상에서라면 지금처럼 타인에게 맡기는 그러한 계획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최고 간부에 대한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는 항상 엄했다. 최고 간부의 양 어깨에는 학회의 일체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의제는 5월 3일 총회에서 신설된 문화국의 활동으로 옮겨졌다. 신이치는 이 총회에서 언론부장으로 임명된 청년부장이자 이사인 아키즈키 에이스케를 보며 물었다. 언론부의 활동 대강 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키즈키는 죄송스러운 듯 대답했다.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신이치는 날카로운 어조로 아키즈키에게 말했다. 늦습니다. 언론부를 설치한 의미는 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계속 짜서 자주 상담하러 와야 합니다. 나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것입니다. 청년이 소극적이라면 사회 속에서 투쟁하는 싸움은 패배합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야단맞는 것은 수치가 아니지만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야단맞는 것은 수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언론부의 방향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사회에서 현재 이미 활약하고 있는 소설가나 시나리오 작가 등을 부원으로 하여 신심을 육성해가는 방향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해 청년에게 언론인 교육을 폭넓게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론부는 어느 쪽을 기조로 해야 할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양쪽 다 필요합니다. 불법을 근저로 한 대문필가도 육성해야 하고 또 청년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훌륭한 언론인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리더에게는 쓰는 힘, 말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청년부의 최고 간부가 되어도 원고 한 장 쓸 수 없고 말에도 설득력이 없다면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청년부 간부는 언론 활동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맡기려 하지 말고 전원이 언론의 힘을 연마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례로 청년부 간부로 언론 제1부를 구성하고 문필 전문가로 언론 제2부를 구성하여 2단 구조로 진행해가면 어떻습니까? 신이치의 생각은 매우 유연했다. 방향성을 둘러싼 아키즈키의 고민은 단숨에 해결되어 버렸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어서 교육부에 대해 질문했다. 교육부장은 부임부장으로서 이사인 기요하라 가스이다. 기요하라는 교육부의 준비 상황을 전했다. 현재 각 조직에서 교사를 소개받아 명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곧 끝날 예정입니다. 그 명부에 의거하여 연락을 하여 마키구치 선생님이 탄생하신 6월에 결성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 좋은 생각이시군요. 결성식은 학회 본부에서 하기로 합시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민중구제를 위해 먼저 교육계획을 내걸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근저가 되는 철학을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서 구하셨습니다. 본래 불법이란 최고의 인간 교육입니다. 나의 마지막 사업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분명 풍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 청소년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도 학교에도 교사에게도 인간을 어떻게 교육하는가라는 명확한 교육 이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일본의 미래는 21세기는 어떻게 될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교육에는 시설 등의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 최대의 교육 환경은 교사 자신입니다. 교육부는 그 교사를 육성해가는 것입니다. 기요하라는 야마모토 회장의 교육부에 대한 한없는 기대와 자신의 커다란 사명을 느꼈다. 신이치는 이사장인 하라야마 고이치를 보며 말했다. 오늘은 내게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세대의 중핵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부 최고간부 중에서 이사를 탄생시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단지 말로만 육성하라, 육성하라고 해서 육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활약할 수 있는 장과 책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사 여러분이 보면 젊은이들은 걱정되는 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주지 않고서는 성장도 없으며 또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시켜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인사검토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이치는 아키즈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아키즈키군, 실은 자네에게 이제까지 검토해온 기록 영화의 제작 책임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분야이므로 청년이 도전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떠맡아 힘들겠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청년이 일체를 짊어지고 길을 열어가 주길 바랍니다. 네! 아키즈키의 대답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5월 16일은 5월달 남자부 간부회였다. 당초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 회합에 참석할 예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청년의 육성을 위해 스케줄을 조정하여 회합 도중에 참석하기로 하고 회합 장소인 다이토 체육관으로 향했다. 신이치가 남자부 간부에 참석하는 것은 1년 만이었다. 신이치가 탄 차가 아사쿠사역에 다다르자 몇 명의 청년들이 다이토 체육관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간부회는 이미 시작하고 있을 시각이다. 그들은 허둥지둥 일을 끝내고 급히 달려왔을 것이다. 모두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서둘러도 간부회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비록 전력으로 달린다 해도 시간상으로 단지 5분이나 10분 정도 빨리 도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서 신이치는 뜨거운 구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 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회합 장소를 향해 급히 달린다거나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다. 비록 회합은 시작되었어도 1분 1초라도 빨리 회합 장소에 도착하여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흡수하겠다는 그 일념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신이치는 현재라고 하는 합리주의 시대에 학회의 정신을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가면 좋은가 생각을 거듭하고 있었다. 간부회는 야마모토 회장이 참석하자 폭발적으로 고조되었다. 청년부 간부들은 회장이 간부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에서 5월 3일의 본부총회 후에 신이치가 말한 올해는 청년의 해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강하게 실감했다. 이날 신이치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했다. 나는 힘도 없는 미완성의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결점도 많이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신뢰하고 그 전도에 기대를 걸며 일본을 구하고 광선 육포를 목표로 싸우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저 자신 40여만 명의 학회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부의 한복판에서 함께 싸우며 전진해갈 결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이치는 회장이라는 높은 역직으로 청년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는 하지 않았다. 같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혼과 행동으로 그들을 촉발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인간을 육성하는 최대의 힘은 촉발력 외에는 없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다음 날 17일 후쿠시마현의 고오리야마로 향하여
도쿠의 세계 총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했다. 돌아오는 길에 신이치는 동행한 청년부 간부에게 말했다. 언론부에 관한 것인데 어쨌든 청년부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언론부원은 우선 남녀 청년부의 지부 중심자로 하면 어떨까? 그 멤버들이 다음에 모이는 날이 19일 밤이라고 한 것 같은데. 청년부 간부는 대답했다. 네, 수도권 남녀 청년부의 지부 중심자가 학회 본부에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도 참석하여 그 회합을 언론부의 결성식으로 하자. 신이치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청년들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19일, 신이치는 학회 본부에 모인 청년들에게 말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몸에 무기를 지니기는커녕 권력, 재력도 없이 오로지 언론으로서 나라의 모든 탄압과 가면히 싸우셨습니다. 언론에는 시대를 창조하고 시대를 좌우하며 시대를 결정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언론계는 무책임과 퇴폐풍조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하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진실한 인간의 길을 밝히고 민중을 지키며 세계 평화에 대한 흐름을 여는 언론을 전개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창가학회 언론부입니다. 나는 언론부의 출발에 즈음하여 그 선구자로서 굳이 청년부 간부인 여러분에게 언론부원의 사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언론부장인 아키즈키 청년부장을 중심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만,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종 기관지를 비롯한 모든 곳에서 민중을 위한 언론을, 또 학회의 정의에 대한 주장을 힘껏 전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나도 글을 쓰겠습니다. 선두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사실 신이치는 대백연화의 권도원을 계속 집필하는 것 외에도 월간지, 우시오 등에도 글을 쓰고 있었다. 회장 취임 2년째에 접어든 야마모토 신이치는 청년의 육성을 기축으로 하여 전국 각지를 돌며 계속 움직이고 끊임없이 대화했다.